조선 세종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오, 하필이면. 광주에 사는 박구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박구에게 이씨 부인이 있었어요. 이씨 부인은 적처예요. 이 적처 이씨가 박구와 결혼을 할 때 몸종을 데리고 옵니다. 몸종의 이름은 서가이였어요. 그런데 이 서가이가 박구의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이 서가이를 자기 처의 몸종을 첩으로 들입니다. 와. 그리고 이 사이에서 딸이 넷이 태어나요. 네 딸을 둡니다. 딸이 넷이 있었다는 거는 관계가 오래 지속됐다, 뭐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박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임종 직전에 이 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서가이를 양인으로 만들어 달라. 오, 최악이야. 나랑 뭐 같이 살았으니 양인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 씨가 그 말을 또 들어줘요. 노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문서를 서가이에게 준 거예요. 여기까지는 조선시대에 아마 많이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특별한 것은 이 다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구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씨가 서가이를 다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기가 준 문서, 해방 문서를 빼앗기 위해서 서가이를 찾아가요. 서가이는 당연히 저항했겠죠. 저항하는 서가이를 이 씨 부인과 자기 친딸 셋과 함께 때려서 죽이고 맙니다. 죽이기까지? 네, 이게 실화예요. 네, 실화입니다. 남편의 유언에 따라서 해방시켜줬다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씨의 심리를 한번 분석해 주시죠. 역사 관련된 것을 좀 결합시켜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내 것을 빼앗기는 것보다 나보다 열등한 자와 공평히 나누는 걸 더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그래서 아마도 나보다 한참 아래 것인데 내 것을 나눠준다는 게 원래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는 것보다 더 극렬한 분노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심리가 바닥에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리를 더 부추기는 또 하나의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얼자, 얼려들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군요. 경국대전에 의하면 얼자녀는 적자녀의 10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많이는 아니어도 받네요. 네, 많이는 아니어도 그 딸이 무려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다고도 볼 수 없죠. 더하기 이 서가이를 노비로 다시 돌려놓으면 서가이와 그 4딸이 다시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내 자산이 늘어납니다. 일석이조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아마 이것 때문에 살인에까지 나아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국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 당시 국왕이 세종대왕이었어요. 세종은 어떤 판결을? 국왕이 대신들과 이 문제를 논의해요. 남편의 첩을 죽였다. 그 딸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첩을 죽였다. 이것 때문에 이것은 가중처벌되는 쪽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4딸을 다시 노비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이것까지 더해져서 이건 아주 중벌로 처벌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첩의 수가 늘어나면서 처와 첩의 갈등은 물론이고 새로운 사회 문제로 설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설, 우리나라의 대표 얼자, 이제 홍길동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라는 사람은 서자도 얼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당시의 권세가죠. 허엽이라는 사람의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서를, 얼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에 반항하는 이런 소설을 지었을까요? 허균이 홍길동전을 쓰기로 마음먹은 계기이자 모티브가 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국왕 선조가 서울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앞길이 어찌 될지 모르니 빨리 세자를 정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정할 수 있는 아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요. 광해군을 세자로 정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왕비가 죽어요. 그리고 선조가 계비를 드립니다. 두 번째 왕비를 드리는데 이 두 번째 왕비가 아들을 낳아요. 영창대군입니다. 대군이니까 뭐예요? 적자잖아요. 서자가 세자인 상황에서 적자가 태어나니까 조정 신료들의 의견이 분분해져요. 네. 광해군을 그냥 세자로 둬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대북, 영창대군으로 세자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간에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미처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기는요? 광해군이 그냥 왕이 되는 거죠. 광해군이 왕이 되어서 영창대군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부 쫓겨나게 되겠죠. 뭐 소북이 이제 전부 퇴진을 해요. 그것 때문에 조정의 긴장감이 막 고조되고 있었던 이때 사건 하나가 터져요. 조령이라는 곳에서 도둑이 지나가는 상인들의 은 수백 냥을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단순 강도 사건이었어요. 강도들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날 일이죠. 그런데 취조, 신문을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7명이 전부 서얼이었다는 거예요. 그 7명 가운데는요, 영의정을 지낸 사람의 서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단순 강도 사건이 이제 이름까지 있는 사건으로 비화가 됩니다. 칠서지옥. 칠서, 7명의 설의 옥사.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가 광해군이 왕이 되셨을 적에 우리 같은 서얼들의 이 불만, 이런 걸 없애달라고 상소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광해군이 서자니까 우리의 뜻을 좀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광해군 혼자 힘으로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불만을 품고 우리가 도적질을 하게 됐다. 우리 말을 안 들어줘서 우리 삐뚤어지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을 허균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홍길동이랑 진짜 비슷하다. 훌륭한 인재가 신분적인 결함 때문에 이렇게 쓰이지 못한다면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다. 이 현실을 안타까워한 거죠. 그래서 홍길동전의 그 생각을 고스란히 녹여낸 겁니다. 자,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불쌍하게 보인 이유 아시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허균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전라도 강진에 윤태서, 윤언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윤덕규라고 하는 사람의 서얼이었어요. 자, 이 서얼 형제가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밀과 보리를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쟁이 일어나고 이 두 형제가 아버지를 붙잡고 구타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그 구타를 당한 날로부터 38일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38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타가 사인이다라고 보지 못하는 그 기간이 경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윤덕규가 죽으면서 자기의 적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뭐였냐면 나의 복수를 해다오. 내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적자들, 본처의 아들이죠. 첫째가 윤침이고 둘째가 윤항이었는데 이 두 형제가 이제 배다른 형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윤태서, 윤언서를 불러요.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윤언서가 밖으로 나왔는데 다짜고짜 윤언서를 붙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칼로 찌른 다음에 분이 안 풀렸는지 그 동생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훼손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 내장을 꺼내서 자신의 목에 두르기까지 합니다. 우와, 너무 잔인. 그래서 이제 즉시 잡혀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았다. 불구대천의 원수를 내가 갚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만일 부모를 위한 복수라면 살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인데, 문제는 이 형제의 이 행위가 복수를 위한 살인이냐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방관부터 이제 아주 고민을 합니다. 윤덕규가 사망한 것이 자기 서울들로부터 구타당한 지 38일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관들은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 적자들이 이복 형제를 죽인 것은 복수가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살인율에 따라서 처벌을 합니다. 여기서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남는 거죠. 뭐가 있다. 이 적자들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 여동생이 강진에서부터 천리길을 달려와요. 한양까지 와가지고 정조가 행차를 할 때 꽹과리를 두드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격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해서 왕에게 보고를 해야 와. 됐던 거예요. 정조가 이제 윤씨녀의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집안의 사정이 너무나도 딱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들이 손자들에게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 세상을 떠나요. 이 형제들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아이고. 정조가 이 말을 듣고 재조사를 명해요. 그러면서 정조가 이 살인은 복수가 맞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했던 윤언서의 형, 윤태서, 이 사람을 옥에 가두고 대신 윤언서를 죽인 윤항을 석방을 합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내장을 목에 두르고 이렇게까지 엽기적인 행각을 저질렀는데도 석방을 했어요. 효도 중요하다. 여기에 더하기 적자가 설에 대해서 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참작이 된 거죠. 적서차별이 만연한 조선 사회였지만 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리천장을 뚫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조선시대 모함의 달인, 상소와 탄핵의 달인, 기회포착의 달인. 야.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 모함의 달인. 네, 바로 조선시대 3대 간신 중 한 사람, 유자광이라는 사람입니다. 연산군 때 무사화라는 거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살인을 죽게 한 그 장본인이에요. 이 유자광이 얼자였어요. 대부분 얼자들은 이 출신을 감추려고 하죠. 그런데 유자광은 예외예요. 유자광은 정말 사료도 많고 출생설화까지 있습니다. 네, 출생설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자광의 아버지 유교가 우연히 낮잠을 자다가 백호 꿈을 꿉니다.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부인한테 달려가요. 그랬더니 부인이 이 양반이 왜 그래?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나왔는데 밤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주 뜻밖의 정말 상상도 못할 회방꾼이 등장합니다. 해방군요? 네, 회방꾼. 잠깐만. 뭘까요? 종들이 밑에서 떡방아를 찍고 있었어. 넌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그래요. 그런 그래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요? 네. 강아지가 발정이 나 있었어요. 역시 끝까지 밀고 가니까 답을 맞추잖아요. 네?
강아지가 아니라 수컷말, 수말이었어요. 동물이. 밤까지 기다리려고 있는데 때마침 수말이 교미를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본 유규가 아니 나의 그 좋은 태몽이 제게 된단 말이야? 이건 참을 수 없지. 해가지고 당장 그 수말을 떼어가지고 거세를 시켜버리고 와. 지나가던 계집종과 동침을 해요. 그래서 유자광을 낳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유자광의 탄생 설화예요. 자, 이 설화가 진짜냐 가짜냐 이걸 떠나가지고 어쨌건 유자광은 전라도 영광에서 태어난 얼자예요. 얼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과거 응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유자광이 택한 길이 뭐냐면 군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갑사가 돼요. 문과. 군인이 되어서 궁궐 호위도 하고 이러고 지나고 있는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와요. 함경도에서 이시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시해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조정에서 저거를 언제 진압하러 가나 이걸 이제 논의를 하는데 신하들이 전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천천히 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조가 좀 화가 나 있었죠. 이때를 이용해서 유자광이 세조에게 직접 글을 올려요. 신은 비록 미천하나 한쪽 구석에 서서 싸울 수 있다면 회하게 이시해의 머리를 참아여 바치겠나이다. 아, 대단하다. 와, 그 답답해하던 세조의 그 속을 빵 뚫어주는 이런 상소문이에요. 이걸 딱 보고는 세조가 내 뜻에 매우 합당한 진실로 기특한 제목이다. 이러면서 유자광을 진짜로 이시에 보내는데 이시의 난을 진압하는 공을 정말로 세웁니다. 오, 성공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세조가 막 밀어주는 겁니다. 적개공신 1등, 그리고 얼마 뒤에 무신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정오품, 병조, 정랑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일들이 단 3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와, 정오품까지. 3개월? 이제 유자광에 관한 한 얼자라고 차별하는 일은 이제는 생길 수가 없어요. 세조의 후원을 받으면서 승승장구를 해요. 예종 때도 유자광의 이 권세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유자광에게 이런 포상을 합니다.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세계급을 뛰어올리게 하고 자손들 인사기록 카드에다가 전부 이때 1등 공신 유자광의 후손이라고 적어라. 비록 죄를 범하더라도 영원히 사면한다. 야. 혜택이 더 좋아졌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어때요? 잘 키운 얼자 한 명, 열적자 안 부럽다. 그때 유자광은 얼자 출신으로는 정말 감히 넘볼 수도 없었던 문신 고위직까지 오른 거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최고 얼자네요, 진짜. 어떤 연구에 의하면 선조 30년 1597년부터 영조 11년 1735년까지 138년 동안 문과에 급제한 설이 42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동안 과거 급제자가 수천 명이에요. 그런데 불과 42명. 와, 진짜 적네. 정말 적은 숫자죠. 조선 후기에 국왕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생각나는 게 그냥 영조랑 정조인 게 드라마 이산에서 사실 영조 역할을 맡으셨던 이순재 선생님과 정조의 이서진 씨가 좀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죠. 영조, 정조. 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왕이죠. 이 영조, 정조 시대에 설 문제가 많이 해결이 돼요. 이러면서 신분제가 해이해지고 폐지되는 그 흐름 속에서 서울에 대한 차별도 점차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갑오개혁 때 신분제 폐지와 함께 서울에 대한 차별이 법으로 금지되는 데 이릅니다. 와.